진정 토크 정미용입니다. 탄핵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매몰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제 정세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매몰돼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태도, 중국, 일본,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헤쳐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고, 또 이 경제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나 이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우려가 높고, 경제 발전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상황에 우리가 전부 파묻혀가지고 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끼친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전에 한국경제원장을 역임하셨고 경기개발원장도 지내시고 서울대 초빙 교수셨고요.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경제학 박사 좌승희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빴는,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나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를 일으키는 건 참 어려운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면 무너지는 것도 정말 일단 무너지면 일으키기가 참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우리 경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말이죠. 이 탄핵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그 통치권이랄까,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좀 모자라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탄핵 그 심판이 의혹을 잠재우기보다는 의혹을 푸는데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혹을 푸는데도 실패했고, 예, 오히려 더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네. 그 탄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대통령의 그 한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재단을 설립한 거를 문제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그걸 해석에 따라서는 뭐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우선 요건을 걸은 거는 바로 그 재단 설립을 이제 그 문제로 재단 삼았는데, 자체를 대통령이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했고, 그 최순실이 거기서 뭐 이익을 봤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건 뭐 아직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왜 경제학자로서 말이에요.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말이에요. 경제라는 게 시장의 힘으로 잘 조절이 되고 굴러가는 일이 있고, 그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국가가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개입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어떻게 도약을 이루냐 하면, 반대도 많았지만 소위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육성해서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잘 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을 보면서 유사한 정책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소위 IT 산업, 전자산업 육성 정책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봐서 오늘 IT의 기초가 됐습니다. 저는 아주 평가를 해요. 그 이후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벤처산업 육성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10대 동력 산업을 육성한다 그렇게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녹색 성장 산업을 육성한다고 뭐 1000개의 녹색 기업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뭐 결과가 아무것도 예, 없었죠.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뭘 추구했느냐? 창조 경제를 한다고 그랬죠. 그 창조 경제로 이 아이디어를 더 창조 경제를 넓히면 한류 산업이 다 그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 이런 거 아니에요.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키겠다 이런 건데 그 일부가 한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류 산업이라는 건 중요한 부분은 예, 물론이죠. 지금 우리나라 현재 한류 산업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산업 활동에 한류를 입혀가지고 그걸 국제적으로 선양을 하면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수출의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수출 기업이 한류 산업이 국제화되고 선양됨으로써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류라는 게 그냥 어떤 한 개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모든 다른 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오케이.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잘 미리 알아두시니까 좋죠. 네.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류 산업이 잘 되면 대한민국 모든 수출 기업이 자동차 값이 더 올라가고 전자 제품이 값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것이죠. 이미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말이죠.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건 뭐 민간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현대가 자동차를 파는데 이 자동차에다가 한류를 입히면 이게 부가가치 올라가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 한류 산업을 일으키려면 뭐 음식도 국제화하고 뭐 스포츠를 통하고 뭐 있잖아요. 미르재단 같은 무슨 문화산업 이런 걸 해서 해외에다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 값이 올라가겠지. 그런데 그럼 다른 기업은 가만 앉아도 자기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는 내가 해봐야 내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100% 회수를 못해. 왜 다른 기업이 다 혜택을 보니까. 네. 왜 내가 이거를 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 아무도 안 해. 그러면 한류 산업을 일으킬 시장의 힘은 없는 거죠. 기업은 아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안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의 실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국가가 나서 투자를 해야겠네. 네. 그렇죠? 자, 몇천억씩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를 뭐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 이런 거를 하려면 재정에서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재정이 충분하면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러나 재정이라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큰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돈을 내고 우리 세금을 다 내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대기업들 위해서 한류산업 세금으로 할 수 있겠느냐, 재정으로 이런 문제도 아니죠. 있죠. 네. 그리고 더구나 더 나아가면 이런 산업을 하겠다 그러면 국회가 또 그냥 해주겠나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야당은 단 한 개도 협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나라 생각을 안 하는 지난 그런 집단이에요. 4년 동안 보면 네. 야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하나도 찬성한 게 없습니다. 네, 그 100% 개혁 반대만 과제라는 했고. 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해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기관이 모여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만들어 놓은 개혁 과제가 통과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핵심이 노사개혁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이거 안 되겠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뭐냐? 한류 산업으로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기업을 모아서 돈을 모아라. 네. 왜냐하면 각자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내가 해봐야 내가 혜택을 100%못 받고 다른 사람이 다 이걸 무임승차한다 그래. 그렇죠. 내가 투자한 것은 무임승차인데 왜 내가 쎄 빠지게 이걸 할 거야?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다 모여서 같이 그렇죠. 말하자면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자. 네. 이렇게 하는 게 국가가 말하자면 리드하는 방법인 거죠. 이걸 하는 과정이란 게 그래서 전경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걸 무슨 정부와 전경련이 무슨 정경유착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경련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다 그런 것이죠. 전경련을 통해서 삼성 뭐 중요한 기업들이 돈을 조금씩 다 내 가지고 그걸 묶어서 민간 재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게 이제 한류 재단이 되는 것이고 그게 투자를 하면 한류 산업이 활성화되면 모든 기업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전 대통령님의 그 미르나 K재단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문화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단을 하겠다고 한 거를 말하자면 단지 모르겠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이 사익을 추구하도록 그게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를 뭐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아니, 있지만 어떤 재단을 만들든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 부차적으로 그걸 노리는 누군가의 그래서 이런 그 벌레 이 재단을 만들라고 했던 대통령의 뜻이 이걸 그냥 사익 추구를 위해서 했다 하는 걸로만 치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대통령이 와서 할 수 없습니다. 그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그 역동력을 살려내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바로 문화와 스포츠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연스럽게 경제 다른 기업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마케팅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민간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어떤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데, 자발적이라는 말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자기네들이 사업이 웬만큼 되고 있는데 괜히 몇십억 몇백억씩.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치가 그걸 압박을 해서 다 뜯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치 자금으로. 그 자기들 입마에 포켓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 기업으로서는 돈을 챙기고 싶지, 그걸 왜 그러니까 아까 내놔라 얘기했지만 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내? 네, 개인적으로 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정경련이 다 회원사들,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제 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걸 조직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결심을 그러면 사익 추구만을 이걸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죠, 이게. 이런 것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결과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얘기할 때 그 아주 놀라워요. 그 현재 그 결정문에 보면은 시장의 자유를 해치고 네.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그러는데, 재산권 침해. 네, 시장의 자율이라는 거는, 자율은 뭐냐, 이 경우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각자 제대로 놀면 한류 산업이 발전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 수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냥 놔둬도 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시장을 중시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시장만의 힘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정부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의 조문이 그런 면에서 약간 뭐랄까 좀 너무 좁은 협소하게 문제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를 판사들이 법 이외에 딴 공부는 아무것도 안 맞아요.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두고 봐야 돼. 그 내용을 살펴봐야지. 그거 다 재산권이 지금 재단에 다 있는데 그거를 왜 어떻게 침해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제 재단의 돈은 그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다고 지금? 그래요. 다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게 정부가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을 해왔던 거라든지 인건비 제외하고는 다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이런 그 무임승차 현상이 일어나는 산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면 자기한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는 투자가 안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을 같이 묶어서 그렇죠. 일을 만들어내야지만 그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이게 재산권을 침해했다, 시장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는 말은 되지만 그렇게만 하면 국가가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기업들을 독려해서 일을 시키고 혜택을 같이 보도록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법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앞에 부분은 다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경제 문제를 이 재단 문제를과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그렇게 봤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썩 설득력이 없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그 했습니다. 탄핵 부분을, 그러니까 탄핵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한류 산업 육성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는 거는 저는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그 밑에 실무자들이 이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다른 경우에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그래서 재단만 가지고 보면 그런 그 재단의 돈을 빼먹는다든지 또는 딴 거로 뭐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려든지 하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녹취록도 나왔고.
근데 결과를 못 내고 끝나버린 미수의 사건들이 그렇죠. 뭐 다 그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건 재단만 좀더 놓고 규명이 본다면. 돼야겠죠. 이제 재판 중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걱정은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절대 소위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민간 참여를 통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말하는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운영에 대통령의 큰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시장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제 오히려 시장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시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상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전 좀 놀랬다. 전 경제학자로서 말이에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탄핵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제 문제는 뭐 그 영향이 뭐 심대하다고 봅니다. 이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뭐 역동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거는 다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나고 돈벌이를 하고 싶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충만하면 그놈의 경제는 그냥 놔둬도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 짓을 다 해도 이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제 앞으로 가고 걱정은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한 2% 정도 잠재 성장 능력을 보이는데 저는 10년 전서부터 10년 더 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0% 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쳐보시면 0% 성장 다가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인센티브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나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기본은 간단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네.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그게 또 열심히 하려고 배우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의 한 그 성과를 보시면요. 20년 만에 연평균 10% 성장이에요.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20년 동안 평균 10%씩 두 자리 성장. 우리 성장을 계속 했고. 저희가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계속 그 얘기 들은 기억이 나요. 예. 올해도 두 자리 예. 성장, 두 자리 성장.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장이 소위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 떠드는 동반성장, 포용성장이었다는 거예요. 1993년에 네. 세계은행에서 나온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네. 이 1960년대에서부터 거의 80년대 중후반까지 전 세계 40개국을 놓고 성장률과 그 동반성장, 그러니까 분배를 그 비교를 한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분배가 그 탑 5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성장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야 성장률은. 그리고 분배가 가장 양호한 그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동반성장을 일으킨 경제가 박정희 시대 20년입니다. 동반성장이란 뭐예요? 더불어 다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한강의 기적 아닙니까? 그게 한강의 기적이죠. 근데 오늘날 모든 정치인이 떠드는 게 뭐예요? 이 동반성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면 무슨 포용성장 다 같은 얘기거든. 가난한 사람도 발전하고 부자도 발전 다 같이 발전하는 세상. 그런데 이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한테 뺏어서 강제로 이쪽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미리 그게- 답을 다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그게 박정희 답인가요? 대통령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다른 나라들 못한 일을 했냐. 네네. 간단한 이치는 뭐냐. 네.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더 지원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스스로 돕는 자가 된다 하는 이치예요. 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회는 반드시 모든 국민을 노력하지 않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매사에 모든 정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더 성과를 내는 사람을 항상 앞장서고 우대했습니다. 그게 시장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물건 살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기업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삼성이 우리가 만드는 거지. 삼성이 무슨 지가 혼자 해버려 됐나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하는 기업 우대해서 된 거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 키우려고 현대 키우려고 그래서 되나요? No. 잘 하니까 우리가 또 그렇죠. 하게 되고. 시장이라는 거는 근데 항상 거기서 잘 하니까 또 정부가 지원해주고. 바로 잘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했고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나도 정부 대접 좀 받고 싶구만. 사회로 대접받고 싶구만.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열심히 뜨도록 만드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요즘은 잘하는 기업에게 뜯어내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 그래서 사회가 문제 이미 답을 다 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다른 마을보다 성과를 더 내면 시멘트, 현금까지 주고 더 지원하고 그렇죠. 새마을 열심히 운동. 노력 안 하는 마을은 다 배제해요. 전기 놓고 수도 놓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 열심히 안 해서 저 빼라. 이게 그럼 안 새마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옆마을은 막 뭐 길이 그렇죠. 바뀌고 뭐 이게 지붕이 바뀌고 그러는데 꽃같이 못 살다가 갑자기 여기가 뭘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회에서 와가지고 지원해주고 자기는 싹 배제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5, 6년 동안에 모든 농촌을 뒤집어서 도시보다 더 잘 되게 새마을 만들었어요. 운동의 초기의 그거가 5년 동안에 아주 확 5년 만에 5년 소득의 수준이 도시보다 높아졌단 말이에요. 당시에. 경제학자도 그렇고 사회학자도 그렇고 이 원리를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은 설명하지.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새마을 운동 배우러 아직까지 오잖아요. 많이 배워가지만 할 수가 사실 없어요. 잘 안 돼. 지도자가 근데 없어서 그런가요? 기본 원리는 뭐냐. 네.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원리입니다. 그게 신상필벌이고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저 교회 안 나가시나? 나갑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네, 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대접받지 않은 사회는 절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요새는 뭐 박정희 바로 기종 그래서 노조들이 뭐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 열심히 수출해서 성공한 기업만 철밥통들, 지원하고 네. 모든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그게 20년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자조하는 국민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어땠냐? 자조는 세상에 없고 모든 사람이 했죠. 남 탓하고 하늘 탓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20년 만에 모든 사람이 내가 하면 된다고 다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왜 제가 이게 긴 얘기를 했냐? 저는 30년 회고해 보세요. 1979년에 돌아가시고 80년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50 정부가 내건 깃발이 뭔지 알아요? 정의사회 구현이야. 정의사회. 그럼 그 이전에는 뭐라는 거야?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막 해주자 그 이런 이후에 얘기인가요? 50 정부도 그렇고 계속되는 민주정부가 가져온 모든 정책의 기본이 뭐냐? 균형, 평등이야. 잘하나 못하나 같이 가야 되고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쭉 한번 얘기를 하면 저는 그 균형 평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반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욕구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욕구를 갖고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평등 사회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평등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요. 네. 모든 사람은 앉아서 기다립니다. 국가가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 그럼 가만 앉아있지 왜 노력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 바로 뭐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대접하고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요즘 제가 어디야 촛불 집회하는 데 가서 봤거든요. 가셨었어요? 우리 직원들 가서 다 봤는데. 직원들이랑 같이 촛불 들고 뭐 갔다 온 나가셨어요? 사람도 있고 그래. 아니 내가 가서 이게 살펴보는데 네. 제가 듣는 얘기는 뭐냐. 네. 모든 사람이 자기 불행을 남 탓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국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세금 안 내면 국가가 글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아니 우리가 가서 나라를 지켜야지 국방이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또 누가 나라를 근데 지켜주냐.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네. 생각이 어디서 왔냐. 네. 대한민국 정치가 지난 40년 동안 3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박정희는 남 탓하고 하늘 쳐다보고 게으른 국민을 열심히 노력해서 자조하는 국민으로 20년 만에 만들어냈더니 그게 그 이후에 3, 40년 동안 똑같이 그 이전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도 그 이전으로 다 바꿔놓고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입만 열고 떠드는 게 뭐예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뭐 실업자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매월 몇십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 돈.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계획은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눌 것만 얘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1968년 이후에 불란서에서 68혁명이라고 사회민주주의 혁명이 그때 있었죠. 그 이후에 전 세계는 사회민주주의로 다 바뀌기 시작해요. 사회민주주의란 건 뭐냐?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평등한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북구 유럽 뭐 해가지고 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전 세계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 저성장. 지금 1%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있나요, 선진국? 후진국 중에도 몇 개 빼놓으면 다 고만고만이에요. 분배는 더 악화되고 양극화. 그래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게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인데 우리도 그 길로 같이 온 거예요. 빠른 속도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연평균 10% 이상씩 하던 나라가 20, 30년 만에 2%로 내려가는 건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 모든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한 사람 있나요? 박정희 반대로 하면 민주주의하고 박정희 정책도 다 뒤집어서, 왜냐하면 박정희 정책이라는 게 아무도 잘한다고 한 정책이 아니었어, 그 당시에. 월드뱅크나 세계 국제기관 모든 데서 다 반대하고 경제학자 다 반대하는 일을 거꾸로 해서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민주화 이후에 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선진국 된다. 30년 했더니 선진국, 물론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아니에요. 그 성장... 당시에 기사님 소득 수준이 뭐 얼마 올라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소득 수준이 지난 15년간 정체돼 있습니다. 뭐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 안 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냥 가차없이 얘기해 주세요. 성장률이 그냥. 2%대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10%대 평균 이렇게 내려온 빠른 속도로 내려온 나라 얘가 또 많지 않아요. 근데 또 양극화도 심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소득 분배가 90년대 이후에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와서 약간 나아지고 그랬지만 이건 사실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했지 기업 부문의 일자리를 통해서 별로 나아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국가 재정 적자가 심화되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그렇죠. 선진국은 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가 쌓이면서 이제 금융 위기가 이래서 다 문제가 돼 있죠.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스로 돕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돕지 않은 사람을 앞장서니 모든 사람이 국가에다가 먹여 살리라고 요구하고 그런 국민이 꽉 차니 국가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고 투자해야 될 기업은 계속된 특히 대기업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다 기업들 도망가죠. 중소기업은 열심히 하느냐? 중소기업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 잘하나 못하나 중소기업 지원 꼭 같아. 소위 이걸 n분의 1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게 열심히 해서 잘하면 더 지원해서 대기업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난 3, 4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투자 안 하죠. 투자 안 한다는 게 해외로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러니 국내 일자리가 안 생기고 일자리 안 생기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 양극화가 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걸고 정책을 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박정희는 반공을 내걸고 평등 없다 이거야.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동반성장도 안 되고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하지 않고 어떻게 남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로 박정희 정신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간단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진리예요. 근데 그게 싫다고 지난 30년 동안 깎으러 왔더니 오늘 이렇게 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 이제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요즘 어려운 경제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국제 정세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네네. 그거 여쭤보려고요.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걸어온 길이 바로 사회주의를 따라온 거예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구도는 어떻게 되냐. 반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반은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자본주의가 이길 길이 없어. 계속 자본주의 침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큰일 났다. 우리가 저거 따라가야 되겠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평등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걸 자꾸 균형 발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름을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일부에서 학자들이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사회주의를 점점 자본주의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게 일부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한 50년 하고 나서 사회주의가 다 망했죠. 그 사회주의가 망한 나라들이 대부분 지금 사회민주주의를 해요. 사회민주주의는 아직도 사회주의 한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 정치 방식을 가져왔지만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후진국이 전부 다 사회주의 방식 그렇게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인데
잘 아시네. 프랑스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30 몇 프로거든요.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근데 이런 거는 안 보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글쎄요. 청년 실업률 가지고 자, 얘기하고 거기 그걸 또 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르펜 얘기를 제가 하려고 다 네. 그러는 건데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추구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네. 경제적인 평등이야. 모두 잘 살고 더불어 사는 평등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경제의 지금 보편적인 특징은 저성장, 0% 내지 1% 성장. 네. 후진국 일부가 좀 하지만은 선진국은 다 그 정도야. 그리고 소득 분배는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된다는 얘기가 뭐냐?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양극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중산층이 없으면 양극화가 되는 것이야. 그 중산층이 없어지는 이 과정에서 생긴 이변이 뭐예요? 그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일본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네. 대한민국 언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할 때 그 사람이 되리라고 예측한 신문이 하나도 없고 없었죠. 예를 들면 다 폄하하고 진보 이상과 정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 진보 정치라는 게 뭐예요? 평등 경제를 지향하는 정치를 진보 정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 인생은 당신의 책임이요. 국민 여러분, 그거예요. 해외 LI, 그 국제 정치에서 그 우방 국가들한테 그동안 여러분들 미국한테 무임승차를 많이 했죠.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도와주고 왜? 자유주의 세계를 끌고 가야 되니 우리도 희생을 해야 되고 열심히 했더니 이거 우리 다 망하네. 자, 여러분 책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이 밑에 뭐 어떤 분위기? 미국의 중산층, 특히 백인 중산층이 지난 60년 동안 네. 계속적으로 몰락하면서도 이 진보라고 하는 이념 속에 말을 못하고 속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득 기회가 아니 FTA를 외국하고 하면요, 미국이 사실은 미국이 많이 봐주죠. 우자고자도 사실은 그렇고 그 사이에 뭐 중국이 저렇게 잘 된 게 따져보세요. 환율 정책이나 모든 게 다 미국을 택 어드밴티지 했다고 그러죠. 무임승차한 거예요. 한국도 미국 없이 우리가 됐겠습니까? 일본 마찬가지죠. 유럽이 마찬가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물론 국제정치학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이걸 끌어들이려면 베풀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건 좋은데 그래도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트럼프가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남들 안 하는 얘기를 계속한 게 뭐냐? 일어나라. 정부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대해서도 당신 나라 책임은 문제는 당신 책임지시오. 한국한테도 하는 그거 아니에요? 일반한테 하는 얘기 그거고 유럽한테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의 중산층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된 거라고요. 자, 전 이게 뭐와 같으냐? 스스로 도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걸 루드하게 이게 뭐 아주 좀 젠틀하게 얘기하고 좀 하면 좋은데 정제되지 않은 이 사람이 정제되지 않는 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지만 그 메시지는 뭐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호무역을 한다 자꾸 그러는데 물론 보호무역적인 주장을 하지만 그 오리엔테이션, 출발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무역 정책도 그렇고 물론 미국이 정말 손해를 안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국제정치 역학관계 때문에 LI, 그 우방국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온 거죠. 그냥 환율 정도 좀 봐주기도 하고. 그냥 우리도 사실은 저 평가에서 한 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중국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잡겠다고 나오니까 전부 다 보호무역이라고 그러지만 그 보호무역이 단지 미국을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배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천적인 의미의 보호무역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좀 너무 무임승차 당했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좀 책임을 좀 나눠 가집시다 하는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대는 뭐냐? 트럼프와 같은 주장을 하는 나라, 지금 아까 불란서 얘기를 했죠. 불란서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진보 이념이 많은 사람이 이상일 수가, 그건 사실은 사회주의하고 많이 가까운 이념이지만 좋은 뜻도 아니고 다 더불어 잘 살자는데 지식인 여러분 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게 진보 이념은요. 선진국이 되면 한 몇 년은 잘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되기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어. 왜? 아까도 얘기했죠.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노나 먹고만 살 수가 있느냐 이게. 그게 바로 불란서가 부딪힌 문제 아니에요. 그게 지금 르펜이라는 사람 나와서 뭐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전 세계의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슈링킹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양극화도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사실 말하자면 트럼프가 이제 나온 배경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자주적으로 더 일어나야 돼요, 한국이. 중국하고의 문제도 당당하게 중국하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경제 문제도 우리가 더 열심히 어떻게 강한 기업을 키워내고, 우리가 중국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중국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최강 경제를 만들어내야지 이걸 이겨낼 수 있죠. 우리가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베트남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아주 자존식이었고 특히 이 중국에 기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저 야당의 그 기조가 저는 이거 아주 정말 창피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창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대통령을 나가십시오. 제가 제가 오래전에 주장을 이렇게 한 주장이 뭐냐면 네. 잘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영특하고 능력이 있느냐면 네. 전 세계를 딱 깔아놓고 보면요. 한국 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이 좀 뭐 우리 유엔 사무총장은 그만 내려놓으셨지만 네. 월드뱅크 프레지던트도 한국 출신이고 말이야. 네. 미국의 중요한 대학의 총장도 있고 학자들도 유태인보다도 사실은 떨어질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훌륭한 민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5천 년 중국의 죄송합니다. 이 중국의 영향력 밑에서 4대 이 영향력 밑에서 우리가 그 고생하고 우리가 지난 5, 60년 동안 중국하고 외교가 없을 때 우리가 더 잘했잖아요. 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중국을 이기겠다고 일어나야지. 왜 우리가 중국한테 이래가지고 절대 저는 앞으로 잘못하면 5천 년 전 동안 살아온 그 패러다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천 년이라는 거가요. 우리가 계속 역사 우리 5천 년 뭐 찬란한 문화 역사 이런 얘기하는데 그 5천 년 역사에서 세계가 인정한 거는 경제 발전 그 30년 그 역사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어느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그렇죠.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가르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정신과 방법과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좌파 그 정교조 교육들이 역사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막 끌어오르던 이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긍정 이게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 사이에 없습니다. 글쎄요. 이걸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5천 년 역사에서 네. 당당하게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박정희 시대였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뭐 재단 이사장으로서 제가 아니 그거를 이런 개나 얘기 소나 하는 다 할 게 수 있는 걸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저 생각하는데 좌파들이. 이거는 지우려고 아무리 지워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역사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네네.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동반성장하는 것은 그러면 그 껍데기인가요? 자, 이거 보세요. 네. 제가 아까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 도우면 다른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서 다 발전해요. 말은 간단하죠. 어떻게 했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용일, 박용일이가 대한민국을 키웠다. 이용미라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이 미국을 무임승차한 거예요. 미국의 문화와 문명을 체화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일대 대통령이 됐고 일제시대의 산물입니다. 박정희는 무슨 친일이라고 얘기하는 박정희는 일산이죠. 일제시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잘못이고 태어난 국민의 잘못인가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 일본의 명치 유신과 일본의 부흥을 다 그 노하우를 체화한 사람이에요. 이 두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시작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이전에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전부 다 식민을 개척해서 그렇죠. 제국주의를 통해서 부국강병으로 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서구가 그랬고 일본은 그걸 또 배워서 우리까지 침략을 한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성군 식민지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 기업을 앞장 세워서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그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다 대기업으로 키워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뭐 대기업, 친대기업, 재벌을 대한민국의 재벌은 60년대는 다 중소기업이었잖아요. 아니 중소기업도 열심히 해라 그럼 대기업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내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최고의 전략은 박정희의 전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치고 나가서 조금 더 발전할 그러니까 수 이제 그 당시에 모습.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뭐 이걸 다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네, 좀 네. 제가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네. 기업을 앞장세워서 수출을 했잖아요. 네. 수출 잘하는 기업 아니면 절대 지원 안 했거든. 네. 그냥 모든 사람이 수출하려고 그러는 거죠. 수출 잘하는 기업 더 지원하니까 수출 기업이 다 대기업으로 큰 거죠. 그렇죠. 자, 수출을 열심히 지원하면 그다음에 돈을 벌잖아요. 그다음 그걸 전부 다 국내로 가져서 재투자를 하게. 당시에. 네. 수출을 하고 수출 수익을 전부 다 국내로 환원해서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출을 열심히 지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수출을 해서 수출 수익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내수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요. 수출이란 건 외수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고 내수는 국내 소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두 부문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측면이 있어서 수출을 많이 하면 이 내수가 정체가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출을 많이 해서 돈 벌고서 그걸 가져와서 다시 국내 투자를 하면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네. 국내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국내 투자를 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죠. 국내 투자를 하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요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서비스업 또 하나는 뭐예요? 내수, 외수 이게 전부 다 동반성장하는 거예요. 수출을 열심히 지원해서 수출 수익을 내면 모두 가져와도 대한민국에 깔으니까 그게 일자리, 중소기업,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를 통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동반성장의 아주 펀더멘탈한 그 서로 메커니즘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뭐 많은 사람이 야 이제 내수 중심으로 가자. 말이 좋아서 그렇지. 대한민국 내수가 얼마나 된다고. 물론 5천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인구 줄게 생겼습니다 지금. 내수만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네. 규모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출을 하는 건 필제 사실이고 해야 될 일인데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수출한 기업이 그 돈을 국내와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박정희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냐. 대기업 너 투자하지 마라. 너 혼자 다 해먹냐? 중소기업 지원하자. 중소기업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n분의 1로 나눠주니까 중소기업들은 내가 잘해도 대기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란 건 남보다 더 잘하는 중소기업이 더 지원을 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어. 내가 다른 중소기업보다 더 잘하면 못하는 중소기업을 M&A하고 그렇잖아요? 더 키워야지 내가 대기업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중소기업을 다 살리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에서 잘하는 중소기업이 더 커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 개성공단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적자를 보는 기업들을 정부가 다 보조를 해줬어요. 근데 적자를 보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좀 제품이 안 좋거나 또는 그게 대중에게 이게 소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그것은 시장 경제에서 도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뭐 다 아니 이해를 저는 그냥 하실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아니 글쎄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 박정희 시대는 어떻게 거죠. 했냐. 네.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수출 잘하는 기업이 더 지원을 받아. 은행 가면 수출 잘하는 기업이 되죠. 그게 은행이 하는 일이 당연한 그거예요. 거죠, 그게. 당연하죠. 그뿐이야. 정부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더 나가면 수출 못하는 기업을 착 M&A하고 그걸 합칠 수 있어요. 그 2중, 3중으로 중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20년 만에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굴지기업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 아까 그 개성공단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렇게 적자를 계속 보면서도 정부가 보존해 줬던 그 기업들이 이제 개성공단 문 닫으니까 우리 손해 봤으니까 다 물어내라고 똑같이 n분의 1로 세월호처럼 보상해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더 붙일 말 없습니다. 그 말에는. 아니 그건 뭐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개발연대 이후에 특히 이제 민주화되면서 이게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냐? 대기업 저 박정희한테 너무 특혜받고 말이야. 특혜라는 건요. 잘 못하는 기업이 돈을 받으면 특혜야. 그렇죠. 내가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기업보다 더 잘했으면 내가 은행 가서 더 대접받아야 되고 네. 물론 국가로 대접을 받아야지. 아니 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대접받고 더 발전하는 게 정의라고 봐야지 그게 옳은 정의지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버릴 수는 없고 도와줘야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지원해야지 다른 사람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작은 기업을 도운다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살고 견디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도록 도와야 동반성장이 되고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밀어줘야지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기회를 줘야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는 반대로 모든 사람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예, 그렇죠. 그 개념 있잖아요. 예. 걔네들의 그 그렇죠. 방식이라고나 할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냐. 이건 아주 야금야금. 이건 하루아침에 경제가 그렇게 쉽게 정책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 정책이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나눠 먹는 정책이 들어오면 다 좋다고 그래 처음엔. 야 괜찮네. 세월이 가기 시작하면 다 주저앉아요. 왜? 아, 나는 열심히 봐요. 뭐 별로 대접 못 받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괜찮네. 그럼 모두가 다 주저앉죠. 아니, 근데 나중에 다 주저앉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됐지?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학자가 수천 명인데 뭐 하신 겁니까 그분들은? 미안합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말만 떠들고 지금 살았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등용이 돼서 정책 과정에 참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없죠. 그래서 제가 네. 그 이제 지난 30년을 회고하면 어떻게 되냐? 대기업들이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게 정부가 열심히 수출하라고 그래요. 그 수출해서 돈 벌면 너가 해외로 가지고 가 이러고 있죠.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 국내 투자를 안 해요. 왜? 노조가 극성을 부리죠. 노조 알잖아요. 그리고 무슨 수도권 규제라고 그래서 이 투자하기 좋은 경기도는 투자도 못하게 해. 지방 가면 나눠 먹어야 된다. 균형 발전된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방 가겠어요? 아니 지방자치 시대에 왜 균형 자, 발전이라고 그러니 해서 대기업들이 말이에요. 열심히 수출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가 다 해외로 나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 일자리 다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대기업 수출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을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수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이 불이익을 본 내수가 살아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살아나려면 그 돈이 들어와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 투자되는 걸 다 차단하고 있으면서 경제 어떻게 하겠다? 동반성장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어야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법이 있어요. 네. 대기업 규제 다 풀어야 돼요. 중소기업 열심히 뛰어라. 더 지원하지만 성과 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겠다. 네. 기업 열심히 뛰게 해. 간단한데요? 간단해. 수도권 규제 다 없애라. 네. 경기도가 되든 마음대로 해서 아니 투자해라. 근데 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해서 그 규제 푸는 거 지금 꼭 글쎄요. 야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이런 데나 이게 와서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이념이. 국민들이 이걸 아셔야죠. 국민들이 아셔서 그거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선거를 기업 심판해야 규제 되는 거죠. 투자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삼성이 다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삼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삼성을 규제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삼성이 문제라면 삼성을 10개 만들면 다 풀려. 근데 우리 삼성 10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삼성 잡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삼성 다 뜯어먹을 생각만. 그게 많아요. 삼성이 정말 문제다. 예를 들면 문제라는 거는 거지 근성들이 기업이 있어가지고. 커지고 네.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무슨 이렇게 좀 약한 기업 좀 죽이고 이렇게 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네. 자기가 해서 아무도 경쟁자가 없으면 막 하는데 옆에 다른 놈이 자꾸 생기면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기업이 계속 올라와서 삼성을 견제하고 현대를 견제하는 이런 새로운 이 기업 섹터가 쫙 올라와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n분의 1로 지원하니까 아무도 죽는 놈이 없으니까 다 좀비 중소기업이 지금 성장하는 중소기업 다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성장을 못하니 대한민국은 삼성을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현대 혼자 있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사실 그 두 개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삼성, 현대가 싫으면 그 10개씩만 만들고 대한민국 모든 경제 문제 해결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드냐? 중소기업 성장을 강화해라 말이에요. 치열한 경쟁 구도를 그렇죠. 만들어줘야 그래가지고 되는 중소기업 중에서 해야 돼. 지난 30, 4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자리 잡은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박정희 20년 동안 중소기업을 다 대기업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이 원리를 공부는 안 합니까? 그게 일이 될 수가 없지. 근데 경쟁 사회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이게 그렇죠. 이게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난 좌파 우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니 뭐 저는 하겠습니다. 그 전교조들이 그 왜 교사 재평가 이런 거 안 하고 학생들 시험 안 보게 만들고 이게 학생 그러니까 이번에 노조 개혁도 바로 그 그렇죠. 성과급제 아니에요. 성과급제를 하니까 주거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다 거죠. 세상은 그냥 놀면서도 횟수만 올라가면 다 연금 올라가고 월급 올라가고 이런 기대만 하고 있으니 제가 아까 어떻게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신상필벌 말씀했잖아요. 이 신상필벌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이건 서양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그러죠. 이건 다 같은 말이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 시장에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절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없고,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시장은 절대 움직이지가 않아요. 국가는 절대 번영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대기업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제의 어떤 체질 개선 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경제라는 게 대단히 대외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또는 이 중국에 또는 일본에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그런 노력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글쎄요. 풀어가야 그러니까 되는 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 제가 아까 말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능한 다 풀어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제대로 해라. 그렇죠. 성과 중심. 성과주의로. 그리고 투자 규제를 지역별 규제라 이거 다 없애라. 분야별 규제 다 없애라. 하고 싶은 거 다 투자하게 해라. 그리고 노조가 바로 서야 돼요. 노조와 자본은 말이에요. 절대 싸워서 성공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도 없고. 이 3대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보기엔 경제 문제가 거의 다 풀린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 세계 문제. 그러나 세계는 계속 바뀌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경쟁 환경도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계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대책이 없는 것이야. 우리가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무슨 세계가 바뀌면 우리가 대응한다. 대응의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키우는 방법은 강한 기업이 앞장서고 강한 자가 앞장을 서서 끌어야 돼요. 그 힘이 네.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소위 동반성장이 그래서 열심히 강한 기업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져와서 열심히 재투자를 해서 그게 중소기업, 서비스업, 일자리로 다 선순환이 되는 이 경제를 만들어내야지. 수출은 하게 하면서 국내 투자 못하게 하고 국내 기업들 성장 인센티브를 다 차단하는 정책을 하면서 일자리 만들어내겠다. 뭐 정부 일자리 늘린다. 세상에 그런 어떻게 참 이건 정말 참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정말 일이에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 보는 걸 중앙정부가 다 메꿔줘요. 그럼 이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각자 자치단체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각자 경제를 살려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체가 이게 그렇죠. 사실은 지방자치제의 기본적인 예. 원리였는데 왜냐하면 중앙에서 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전부 다 가만히 앉아서 방만하게 하고 모자라는 건 다 중앙정부에서 달라 이러고 앉아 있는 게 그러려면 지방자치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맞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자치제라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에만 있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 지금 북한 핵이 저렇게 하고 있고 시끄러운데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안보 문제를 좀 잠깐 좀 같은 네. 문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안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오늘날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사회주의가 대체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뭐 사회주의가 반공 아니고 뭐 아니 그냥 전체주의고. 공산주의와 아주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와 거기는. 좀 그렇지만 최악의. 이념은 사회주의 이념을 네, 계속 네. 퍼뜨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서구식 소위 개념으로 국가 운영에 이걸 그냥 그 자유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난 그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할 수 있지만 국가의 정체성,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소위 헌법적 가치는 말이죠. 끝없이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고
훼손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도전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냥 우리가 수용하고 갈 수가 있는 거냐? 전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그건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 사태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네. 이게 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세계 얘기로 좀 돌아가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제대로 이제 챙기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네. 당신들도 당신 책임을 다 하셔요 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책임을 다 해야 돼요. 미국이 어떻게 하든 중국이 어떻게 하든 답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었고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잘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뭐 무슨 묘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대단히 세상에 묘책은 없다. 우리가 조그만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을 우리 자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키워내는 것이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지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하든 중국이 만약 저렇게 나면 수출을 끊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대책을 써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왜 못해요?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되는 중국이 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중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물건도 팔지만 또 뭐 그쪽에서 아니, 뭐 판다고 옛날 우리가 중국제가 우리가 더 많이 수입하고 그죠?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연대 일본한테 꼼짝 못한 거 마찬가지로 사실은 중국도 우리한테 큰 소리 못 쳐요. 못 치죠. 우리한테 부품 자본주 안 가져가면 저 잘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리고 베트남한테도 사실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양보했던 북한이 우리가 저기 중국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야당의 그 태도 그 중국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저는 강력히 비판합니다. 전 야당만이 아니고 여당도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 그렇죠 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이게 국민한테 그 포퓰리즘이죠. 이거나 할 줄 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한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주장을 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치인도 많고 그런데 절대 나가서 이런 얘기 안 하지. 왜? 표가 뚝뚝 떨어지니까. 표가 떨어지더라도 국민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우리가 갈 길을 얘기하는 지도자가 나와야지 대한민국이 되지. 그런 지도자는 내가 보기엔 박정희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배워야 된다고. 박정희한테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정치인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경제가 잘 되고 잘 살 수 있으면 세상에 왜 가난한 나라가 나오며 왜 불행한 나라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피땀 흘려 이렇게 나라를 이게 하루아침에 뭐라 그래 이게 뭐 하루 아침은 아니고 지난 20여 년간 아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정 선생 저한테 무슨 묘책 세계 변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처럼 뭐 혹시 아이디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지금 저는 상황을 좀 한번 간단해요. 우리가 그 정신 바짝 통찰을 차리고 좀 들어보고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돼. 국가가 제대로 번영하려면 모든 국민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행복을 찾고 그 국가가 그걸 지원하고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그렇게 돼서 국가가 바로 서면 왜 중국이 무섭고 왜 미국이 무서워요. 우리 경제가 세계 최강의 경제가 왜 최강의 경제를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60년 만에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1인 당소 지금 100만 불 지금 10만 불 왜 못하냐 이게. 그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자존하는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국제 문제 간단하다고.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말이에요. 무슨 묘책을 찾아서 어디 붙어서 이 생각 물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지만 기본은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자발적으로 챙겨야 된다. 이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 정신이라고 내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걸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가 대한민국 네 책임다. 오케이 우리 할게. 너희도 너 책임 다 해라 말이야. 이렇게 나가야지 되지. 저는 갑자기 그게 진정한 주체 사상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그래서 이게 주체 사상, 저놈의 주체 사상이 아니라 이게 주체 사상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의 자강, 네, 이걸 통해서 당당하게 대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힘 키우는 건 안 하고 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하고 다 주저앉아서 대한민국 정부 보고 다 먹여 살리라고 그러는 국민 앉혀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난 이 지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박정희 정신이라는 이 책을 우리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그래요. 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책인데요. 처음 제가 이제 이 박정희 살아있는 경작이라고 해서 박정희 경작도 제가 정리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금년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서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좀 배우자. 그래서 독재했다는 좀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 독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독재로 강경하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런 발전을 어떻게 이룹니까? 또 다 그래야지. 그냥 독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네.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가 아니 있고. 저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가난한 독재자는 없어요. 요즘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국민은 가난해도 독재자는 부자인데 그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독재자라는 거는 우리가 독재를 하지 않았다는 우리 그런 최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일어나는 이 좌우 문제 많잖아요. 이게 해방 정국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이 사상 속에 사회주의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럼 뭐 조선조 이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이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5.16 혁명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정치가 오늘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우 그때도 심했죠. 심했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런 정치와 이런 국민을 어떻게 끌고서 그 기적을 이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못할 일입니다. 이제 와서 독재라고 우기는 거야. 그 독재라고 열매는 다 따먹고. 아니 앉아가지고. 독장이 뭐 중국의 북한의 소련의 이런 독재를 그런 걸 독재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독재자가 국민이 그냥 100만 명 죽어도 괜찮다는 글쎄요. 그런 독재자. 어떤 독재자가 국민 배고픈 거 걱정하고 말이에요. 어떤 독재자가 국민 교육 헌장 만들어주고 국민 교육시키고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고 그런 독재자가 어디 있나요? 이건 독재라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아니 어떤 독재자가 국민이 배고프니까 나도 굶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기불 절약하고 우리가 이제 따질 거 따지고 뭐 이제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동안의 그 사회주의 배울 거를 제대로 배워야 돼. 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이 정말 사회주의 퍼뜨리느라고 이 국민들한테 왜곡 전달돼 있는 많은 그 오류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고 우리가 정말 만들었던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정신력이 살아났을 때 대한민국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글쎄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치와 경제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그 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만 되면 경제 발전한다고 그래.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는 아주 그게 잘 관리를 해야지만 그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민주주의 한다고 경제 발전 이룬 나라가 없고 경제 발전도 하지 않았는데 민주주의 먼저 가져 놓다고 놔서 경제 발전 된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된 나라 다 민주주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의 전 세계를 살펴보시면 민주주의는 최첨단 민주주의로 다 발전했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한 시대가 없었잖아요. 경제는 0% 성장에다가 소득은 양극화가 돼. 이게 뭐예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경제 발전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저 왜 그러냐?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양대 이념이 있잖아요. 이 평등이라는 게 끝없이 정치적인 평등이면 좋아요. 민주주의는 이 정치적인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죠. 대통령 뽑는 이 장치야 말하면 임금을 뽑는 장치로 민주주의 투표가 들어왔는데 이놈에게 어디로 변질하느냐? 소득을 똑같이 나눠 먹는 장치로 이 투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는 사회주의로 갈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인 평등은 이미 이루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평등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애당초에 인간의 욕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평등할 수가 없기 이거를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민주주의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 그러나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이해를 해야지 국민들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근데 한 말씀만 해야 될 딱 때가 아닌가 할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치인들이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치하기 전에 다 훌륭한 분들은 아니에요. 정치권에만 들어간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서는 항상 좋은 소리를 합니다. 평등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다 저도 도우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개인 생활을 딱 들어가면 어때요? 시장이라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건 프라이빗 라이프, 개인 생활입니다. 개인 생활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차별하고 있지. 선택하고 잘하는 기업 도와주고 잘하는 개인 도와주려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란 게 말이죠. 공개석상에서 그 퍼블릭 포럼이지. 이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할 때는 다 좋은 소리를 하지만 돌아서면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이고 그 전형적인 게 정치인들의 행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죠. 왜?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나서면 하는 소위 이념적인 얘기하고 돌아서서 실제로 자기 생활에서 하는 건 정 다르잖아요. 이러니 평등을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로 가면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현이 될 수가 없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부딪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게 이런 면에서 경제 성장에 절대로 완전한 그 소위 말하자면 뭐랄까 이 상호 항상 이렇게 합의를 하고 민주주의가 항상 소위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의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닫고 정치인도 자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정치인으로서 하는 얘기하고 내가 와서 생활하는 거 정반대구만. 내가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 제가 이런 얘기죠. 공부의 석상에는 삼성 없어야 되고 재벌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서 돌아서면 삼성 물건, 현대 물건 사고 자식들은 거기 취직시키려고 그러는 게 정치인들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삼성에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뒤에서. 이제 이거를 좀 각자가 좀 자각을 좀 하자야 돼요. 네. 나는 그런 힘도 없으니까 못하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본인들의 문제를 한번 자각을 해보면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국민들한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좀 반성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합니다. 네. 자기네들의 그 선택의 본능이 있거든. 잘하는 사람 선택하고 잘하는 물건, 좋은 물건 선택하고 잘하는 기업 선택하는 이 본능을 자제하지 못하면 함부로 국민들한테 포퓰리스틱, 인기영합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오늘의 그 대화는 정치로 또 귀착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배웠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계속해서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좋아요. 박사님. 그런데 네. 저는 뭐 오셔서 이 우리가 그 동안에 덮어두고 또는 배척하고 했던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저희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전에 그 한국경제원장을 역임하셨던 서울대 초빙 교수 역임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좌승희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에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와 같이 가던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 세 나라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소득 6만 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슷하다가 왜 이렇게 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의 퍼주기가 있었고 또 엄청난 그 시위와 또 파업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또 정치로 귀착이 됩니다. 우리 정치권이 각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국가에 바라기만 하는 그런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 또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